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9월 22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의 명 대변인 우리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예, 그 어벤져스 좀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네요. 꽤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네. 총장님하고 저하고 네. 방송하는 건 이번에 두 번째인가요? 아, 그래 두 번 네, 지난번에 얼마 한 번 안- 했었죠. 얼마 안 예. 예. 앞으로는 뭐 종종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뭐 바로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어제 밤 9시 몇 분에 네. 채널 A가 이 영상 뉴스가 아니라 텍스트, 네네. 텍스트 기사로 뭐 24일 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겠죠. 네. 이른바 그 당정 만찬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돼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그 만찬이 있기 전에 네. 독대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다 네. 하는 단독 기사가 떴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전화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 밤부터 많이 어제 받았죠. 밤부터, 그죠? 그러니까 어. 이게 원래 언론 생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첫 번째 단독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본 타사 출입 기자들이 어디에 좀 확인은 해야겠고. 그렇죠. 제일 만만한 게 그러면 이제 뭐 대변인 네. 제가 또 당대표 부실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토요일 오후에 전화가 많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관련 기사가 떠서 사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 단독 보도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죠. 네. 그리고 워낙 뭐 이제 급작스레 일정이 잡힐 수도 음. 있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주 탑 라인에서만 그렇죠. 이걸 알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 내용을 알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는 좀 확인을 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보도의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건 또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좀 오랜만에 한번 이루어질지 네. 이루어지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10월 16일에 전국 네 곳에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가면은 인천 강화군수 선거가 있고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요. 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있고 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광은 영광굴비, 영광굴비. 요새는 진짜 영광굴비가요 다 부세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영광에 가면요. 네. 영광 굴비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누굽니까? 이낙연 씨가 아. 이낙연 총리가 영광 출신이어서 고향이 영광이죠. 유명했는데 네. 근데 이낙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아, 있다는 누구래요? 거예요. 누군지 혹시 모르시죠? 몰라요. 전 몰라요. 하이아트 그룹 인수하고 했었던 배상윤이라고 KH KH 배상윤. 그룹 배상윤 회장이 하이아트 와갖고 이게 주먹 들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알펜시아도 인수하고 했었잖아요. 네. 쌍방울 김성태하고도 좀 배상윤 연관이 있고. 회장이 영광 출신입니까? 영광 출신인데 왜 유명하냐? 그 영광에서 난 굴비를 예. 뭐 일본 말이지만 아도를 친다 그러죠. 아도 아도를 친다. 쳐서 어. 뭐 유력 인사에게 많이 다 보냈겠죠. 그게 뭐 그래서 명절 선물 네. 영광. 영광에 가면은 그 배상윤 씨가 영광에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좀 이제 지명도에서 좀 밀려났고 배상윤 그때 회장이. 당시에 뭐 배상윤 회장이 잘 나갈 때는 더 유명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가장 핫 네. 플레이스가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영광에서는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조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한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에서 폭로를 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한 거 아니냐 지난번 총선 공천에. 근데 이제 불똥이 어디로 쳤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과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그 추악한 네. 공천 밀실 거래가 거래. 예. 칠불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저기 다 등장하는 인물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하여간 굉장히
뜨거운 인물이 됐는데 명태균은 누구인가? 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래서요. 어제 저녁에 채널 A 그 텍스트 기사로 9시 20 몇 분인가 떴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쭉 됐는데 저도 파악하기를 우리 당에서 독대 요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금요일인데 그날 오전 10시에 한동훈 대표가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만나기 직전에 브리핑을 자체해서 여야 의정 이 사자 협의체를 제안드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제안을 환영한다.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화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9월 6일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22일이면은 보름이 더 지났는데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물밑에서 참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서 설득을 네.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 성사될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내일 모레 이제 만찬하면은 뭐 대통령실에도 대통령부터 해갖고 뭐 실장이 3명이고 수석이 네. 뭐 8명이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양쪽에 한 20명이 이제 그렇죠. 둘러 앉아갖고 뭐 속된 말로 떼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야 의정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당대표가 차분하게 앉아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해서 딱 완보이스가 나오도록 하는 네. 그건 독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요청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대단한 뉴스가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독대라는 게 최근의 당정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언론이나 혹은 야당을 중심으로 네. 이 당정 갈등을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정도만 아니라면 만찬에 앞서서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독대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죠. 네. 또 당 대표가 특히 한동훈 대표는 후보 시절에도 당대표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실보다는 민심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쪽이 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혹여 민심과 조금 동떨어진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민심 쪽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만찬을 계기로 독대를 통해서 세간의 민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전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네. 미리 네. 독대 시간을 좀 마련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것을 저는 뭐 우리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네. 그 당 측에서 이거를 언론에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튼 이게 알려진 이상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좀 응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과거에 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김영삼 당시 이제 민주자유당. 네, 민자당 그러니까 시절. 민자당은 아시다시피 노태우의 민정당, 민정당, 예.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 공화당. 3당 합당이 돼서 민주자유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당시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 당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 총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이 당 총재예요. 그런데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뭐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례 회동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고,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요청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저 독대 요청을 한 게 이제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왜 또 뭐 일부에서는 왜 그거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그 기사를 또 흘려가지고 뭐 그렇게 또 만드느냐, 뭐 이런 또 시비가 있었는데,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우리 측을 통해서 그 독대 요청이 네. 언론에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옛날 얘기하시니까 저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민자당이라는 당이 생기고 예. YS가 사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권력투쟁 관계에서 조금 멀어져서 네네.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네. 거제 부산에 가서 칩거 1년 뭐 한 일주일 뭐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당 네. 지위를 확고히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튼 그 당정 갈등이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 더 심하긴 더 심했겠죠. 심했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노태우와 김영삼은 뿌리가 다른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뿌리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더 심했어요. 훨씬. 맞습니다. 심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음.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대표 간에 그런 주례회동이 있었는데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 방송 시작되기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그 독대 요청에 대해서 뭐 가부간의 결정이 네. 아직까지는 온 게 없죠.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마치고 맞아요.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마중을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후 2시에, 일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수석비서관이 아마 비서실장하고 네. 간략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비서실장 네, 주재의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회의. 회의죠. 이 회의에서 아마 뭐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만찬에 앞서서 뭐 좀 일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다만 30분 아니면 1시간이라도 최근에 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바를 대통령에게 좀 설명드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뭐 한동훈 대표에게 잘 설명해서 네. 당정이 유기적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의 이 독주를 일삼으면서 그렇죠. 특검법 다 통과시켰고요. 25만 원 그 살포를 위한 지역 화폐 그렇죠. 관련한 법률도 통과시켰는데, 이게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거부권 이후에 그러면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예. 의정 갈등, 이거 빼먹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정말 동분서주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런 진정성을 좀 알아보시고 한동훈 대표에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참담할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한국갤럽으로 따지면 한국갤럽 그 전화 면접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 그 ARS 조사도 그렇고 취임 후 최저치, 네. 양쪽 다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정평가 요인 이런 걸 살펴봤더니 그전에는 긍정평가 1위 요인이었던 의료개혁이 예. 이젠 거꾸로 의료 공백으로 변질이 되면서 그 부정평가의 첫 번째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당정 다 함께 동반 하락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파선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직 그렇게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동반 하락하면서 이거 여기서 관리를 잘 못하면요, 예. 그냥 난파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네. 그 정도의 아주 절박한 위기 의식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렇게 침몰하는 배에 그 같이 타고 있는데
너만 살고 나는 죽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공도 동망의 관계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순망치한의 관계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네. 집권 3년차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 그래요. 갤럽은 집권 네. 3년 차에선. 네. 그리고 우리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도 30% 아래로 갤럽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거의 드문 경우였는데, 그렇죠. 뭐 탄핵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 타개에 나갈 건가? 근데 첫 번째 원인이 의료 공백과 관련한 거였고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들은 사실 그동안 누적된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단기간에 좀 바꾸긴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뭐 효과를 빨리 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의료 공백, 그러니까 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다만 네. 그 부분이 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연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통령도 이렇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분은 아니구나라는 그 인식의 전환만 시켜줘도 네. 저는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응당 네. 그 독대 요청을 수용을 하고 한 대표 먼저 들어오시오. 저는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고요. 근데 그 이제 이른바 윤한 독대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이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두고 그러니까 당정 간에 이거를 출범시키자 하는 데는 의기투합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출범의 어떤 그 조건 뭐 이런 거에서는 조금씩 온도 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그 의대 정원 문제는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이미 진행됐고 네. 4월 1일이 아니고 9월 1일 9월 9일 날 아마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그래서 9월 1일 그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네. 내년도 정원은 건드리기 힘들지 않느냐. 네. 이재명 대표의 동의까지도 얻어낸 상태지만 네. 그런데 이거는 절대 논의조차 못한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는 하지 말고 논의는 가능하도록 하자. 그 부분을 한 가지 정리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9월 6일 그 여야 의정 제안이 있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후인 9월 13일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의료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네. 거기서 뭐냐면은 지금은 의료 공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질 때가 아니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할 때다라는 네. 한동훈 대표의 그 상황 인식에 우리도 공감한다였어요. 그렇죠. 공감한다. 그렇다면은 의료계가 그 한동훈 대표의 상황 인식에 공감한다면 정부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국회 그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은 이 정부 때문에 의료 공백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를 공격하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네. 그 의료 공백의 일차적인 책임은 의료 현장을 네.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 탓하는 거. 네. 이 책임 공방은 당분간 좀 이렇게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예요. 예. 거기가 한 사람이 어제 구속됐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 전공의들이 그 사직 과정에서 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있다라고 수사 당국에서는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대화를 위해서 조금 이제 수사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지금 요 대화가 되고 뭐 할 때까지는 좀 유예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세 가지거든요. 그렇죠. 쟁점이. 그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여러 했습니다. 차례 했습니다. 네, 여러 네, 차례. 네. 그러니까 사직 과정에서 이 불법적 요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법 집행은 대화를 위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요청을 네. 분명히 드렸고, 의료단체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을 때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것은 의료단체들도 그 입장문에선 네. 2025년과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2025년 증원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면택 의사협회장이 네.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실에서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만났었죠. 이 자리에 나와온 이후 보도를 보면 이면택 회장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의정 갈등, 이 중재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진정성을 느낀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협상이라는 것은 그런 신뢰 하나가 쌓여서 결국엔 대타협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협상의 문은 열어줄 수 있는 그 유연성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논의조차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논의를 해야지 그 문제가 그 결론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논의를 하다 보면 의료계에서는 처음에는 그 백지화 이게 요구였잖아요. 내년 정원, 의대 정원 1,500명 늘리는 거 백지화. 근데 지금은 원서 접수가 이미 원서 접수하고 8만 명이 네. 그 원서 접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물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서로 대화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그럼 의료계에서도 뭐 그 대화 과정 속에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의료계는 그러면 내년도 정원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지만 내후년 정원은 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하자. 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예 이거는 논의조차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네. 의료계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2025년 증원과 관련해서 터놓고 얘기는 하겠지만 예. 본인도 이게 아쉽지 않다는 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이 협상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계기는 마련해줘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되 네. 이러한 현실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조절하고 대신에 그러면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2026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네. 원안보다도 훨씬 더 양보할 수 있는 예. 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예. 그 이후에 2027년 이게 1년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죠. 의대 정원 문제가. 그럼 그 이후에도 의사단체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빨리 협상의 장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려면 물론 의사단체들의 그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가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시는 공간을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요 한번 보자고요. 이 협상이라는 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정부 요구대로 2025년 거는 아예 노 코멘트하고 2026년 거는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예. 그게 그렇게 딱 그냥 이렇게 칸막이에 있어서 딱딱 그렇죠.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번 세션에는 2025년만 얘기하고 그 다음 세션 2026년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 설령 정부 얘기대로 2026년을 얘기하다 보면 2025년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그냥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논의조차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이 앞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의사 수를 몇 명이나 늘리고 네. 그러니까 증원의 규모와 구체적인 그 한 해에 몇 명씩 어떤 식으로 늘려 나갈지 그 예. 과정과 절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요번에 그 며칠 전에 조선일보의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인터뷰한 것 중에 예.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는 찬성이지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네. 딱 한 가지 정답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소신을
배신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 유연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딱 한 가지 방법만 이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럼요. 나는 열린 마음으로 네.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정부나 대통령실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는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 문제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의사 탓하고 네. 뭐 하는 그 발언 같은 거 좀 이제 자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직 전공이 사직 과정에서에 대한 수사를 조금 좀 유예하고 이 정도 세 가지 조치는 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것만 딱 교통 정리해 주시면 저는 여야 의정 충분히 이 출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요. 의료계에서 들어오겠다는데 야당이 어깃장 놓기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야당이 일종의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여기 있습니다. 괜히 내가 손대 갖고 내 손에 음. 흙 묻히기 싫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국가적, 시대적,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의료 선진국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선 의대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약간의 마찰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정확한 그 협상장이 되면 정말로 의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개혁들도 있어요. 의사분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많이 노출돼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할 건지 또 수가 문제를 통해서 지역 필수 의료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폐쇄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좋은 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참 요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여야 의정이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지지부진 하면서 이제 그 아예 출범도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될 건지 이게 어찌 보면 내일 모레 달려 있다. 네. 독대가 성사되고 거기서 유의미한 어떤 대통령님이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당정이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돼서 네. 이거를 추진해 의료계 설득해서 그러면 또 야당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요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골든 타임이 저는 오늘부터 딱 이틀 남았다. 골든 타임이 전 이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지난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그 골든 타임을 잘 지켜서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 의료 문제 갈등 해결에 본인이 정말로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 성과물들이 나오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고 우리 당에도 도움이고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갤럽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커플링이 되면서 당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다시 올리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저는 그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 문제를 지금 좀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 말고는 없다. 다른 데도 괜히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항상 등잔 밑에 온다고 했는데 답은 파랑새는 항상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